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메이TV 6월 19일 월요일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저녁이죠. 제가 미리 방송을 녹음을 떠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올려드립니다. 먼저 좀 읽거나 좀 들으면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오히려 일요일 올려주는 게 좋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일요일 방송을 떠서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좀 많이 쉬었죠? 회사에 좀 행사가 있어서 어디 좀 갔다 오고, 네, 좋은 햇볕도 보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즐거운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가가 하락하면서 스트레스 엄청 만빵 받았죠?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주가가 추가 하락하지 않고 뭔가 잘 버티면서 바닥을 형성해주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 악재가 빠르게 단기적으로 반응하고 끝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우리 75bp 또 강한 긴축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 요인들이 빠르고 급하게 반응해서 시장에서 이제 소화가 시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또 능력은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 뉴욕 증시 토요일 아침에 끝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다우를 제외하고는 나스닥은 좀 많이 반등을 했고 S&P는 살짝 반등하면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여전히 여지는 남아 있지만 나름대로 소화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주 저희 전략을 죽지 않을 만큼 반등할 전망이다. 죽지 않고 반등은 하되 아주 큰 반등이 아니라 죽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더 이상 주식에 대해서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닉난다 그러죠 우리 말로. 그렇게 다 떠나고 싶은데 그 정도로 살짝 좀 벗어날 수 있는 한 호흡, 한 템포 숨을 쉴 수 있는 그 정도 반등은 줄 거로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금주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일단 결론을 내고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많은 좀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주가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 시간이 토요일 아침에 끝났는데 다우는 0.13 하락했죠. 나스닥은 1.43, S&P는 0.2 정도 상승하면서 끝났는데 이걸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다우 대형 우량주는 계속적으로 팔자가 많이 있는 거 올라오면 계속 이렇게 무너지는데 끝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반면에 나스닥은 오르는데 나스닥이 상승 폭이 1.43 이 정도는 부족하죠. 보통 우리 과거에 본 나스닥이 2, 3% 하락하면 그 다음날 2%씩 바로 한 90%, 80%까지 되돌림과 상승 반등력이 컸는데 지금 반 정도 겨우 올라올 정도밖에 상승력이 적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약세장이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 같아요. S&P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 늦게는 1.77% 하락하면서 끝났고요. 상해는 0.96, 항생은 1.1% 상승하면서 아시아 시장이 마감을 했고 영국은 0.41% 하락을 했고 프랑스는 0.06, 독일은 0.67%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이 FOMC 페드의 75bp 충격적인 이 금리 인상 그리고 한두 번 더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긴축에 대한 사인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소화를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소화 흡수력은 떨어진다. 그렇지만 죽을 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 미국 금요일 시장을 보면 여기서 이제 또 S공포가 확실히 나오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렇습니다. 긴축을 크게 하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 나타나면서 혼조세를 보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파월 의장 같은 사람은 연준의 물가 안정에 대한 강력한 약속은 가치 저장소로의 달러에 대한 광범위한 신뢰에 기여한다라 이렇게 말했죠. 이르의 동료들과 나는 우리의 2% 목표로 인플레이션을 되돌리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기는 나중 일이고 일단 강력하게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드의 일단 목표는 9월까지 7월, 8월, 9월 이 3개월 동안은 인플레이션을 일단 때려잡고 그 다음에 경기를 보겠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으니까 긴축 강도, 긴축 전략이
크게 작동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또 한 번의 하락은 분명히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혹시 유명한 기업 중에 누구 하나 무너진다든지 어느 국가가 무너지는 그 리스크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 디폴트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가 또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좀 체력이 나름대로 잘 버텨주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파웰은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경기는 나중 일이다. 이것을 선언한 날이 바로 이번 페드의 금리 인상 6월 회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그 뉴욕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제롬 파월 연준은행 의장이 22일과 23일에 의회 상원에 나가서 반기 통화정책 증언에 나설 예정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시금석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우리에게 시장에 좋은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상을 해야만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일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가 발표될 예정이고 기존 발표된 ALB치에 비해서 수정될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의 이유 중 하나로 미시간대 조사에서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점을 꼽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 태도 지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AB치에서 가계의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4를 기록했는데 이것보다도 더 높게 나올지 낮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미국 시장은 대충 큰 폭풍우가 한번 몰려와서 한번 강탈을 하고 이제 약간 파도가 잦아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글로벌 시장의 큰 파도의 가장자리에 있는 한국 주식시장은 과연 이번 주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반등의 연속성은 가능성은 있는가? 살짝 반등을 하면서 끝이 나왔는데 이러한 연속성은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네. 금융위 이후 시장의 반전 트리거는 대부분 패드에서 제공했죠.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고조될 무렵에 항상 패드는 풋, 하락을 인정하지 않는 전략이 풋이죠. 산타처럼 나타나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렇죠. 패드의 풋, 뭐 파월의 풋, 그렇죠. 버냉키의 풋. 2018년 12월 파월 의장은 중리금리까지 한참 멀었다는 말로 강력한 긴축 행보를 예고했으나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S&P 500이 고점에서 20% 하락하자 태세를 급히 전환하면서 금리를 인하했죠. 자고우면하지 않고 금리 인상을 즉각 멈춘 그러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예방적인 금리 인하와 대차 대조표 확대 작업까지 함께 이어가면서 풋을 행사를 했죠. 주가 하락 방어에 나섰던 과거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가 체감하는 불확실성은 더욱더 큰 이유는 익숙해진 이 방어 전략이 사라졌다는 거죠. 패드가 풋을 행사하지 않고 뭔가 금리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긴축해 가는 것을 반대를 강하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9%에 달하는 물가 상승률을 앞두고 패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제 민망한 일일 수도 있죠. 그들은 자신의 유일한 특산품인 화폐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에 경기나 주식시장 후순위에 두고 오롯이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을 참는 그런데 전략을 맞춰서 사용할 것 같다. 이게 이들의 유일한 지금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풋을 발생해서 풋 같은 개념으로 돈을 풀고 긴축을 완화해주고 돈을 푸는 그러한 전략은 이제 당분간 없을 것이다. 올 연말까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시장의 열기가 식기를 바라고 있음이 자명하죠. 패드의 자이언트 스텝은 다른 중앙은행들에게 연쇄 긴축으로 이어지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미국만 돈을 말리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돈을 말리는데 대표적인 게 스위스 은행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죠. 마이너스 0.75에서 0.25로 50bp 인상을 한 케이스입니다. 시장 경제 시스템을 가동 중인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으로 골치가 아픈 만큼 자국 확률이 급히 절하되는 현상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죠. 국가 디폴트라든지 자국 기업들의 디폴트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환율 재정이 유동성을 풀어 자국 화폐의 하락을 유도했다면 현재의 양상은 그 반대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글로벌 곳곳에서 유동성이 메마르기 십상인 거죠. 이러한 금융요건을 약화하는 실물 경기 둔화를 초래할 여지가 당연히 있죠. 네, 돈을 막으면 실물 경기는 당연히 그 다음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은 거죠. 실제 최근 확인되는 경기지표 둔화의 원인은 공급에서 이제 수요 측면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라는 것은 개인들이라든지 기업들이 돈이 없는 거죠. 네, 돈을 쓸 수 있는 돈이 없고 임금도 오르지 않고 레이오프도 심해질 수 있고 이러한 수요 측면에서의 감소가 이제는 경기지표 둔화의 원인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거죠. 가까운 사례로 미 주택건설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얼마 전까지 부담이었는데 반면 최근에는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면서 모기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더 큰 불황의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수요 측면에서의 경기지표 둔화가 이제 큰 문제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용시장에서도 여전히 부인난이 메인 이슈이긴 하지만 고용 축소와 인력 구조 조정 역시 요즘 주요 뉴스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고용 축소와 임금 감소, 레이오프 등의 증가는 당연히 경기 둔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죠. 페드 역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일부 실업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수요 측면에서의 문제가 시장의 큰 화두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는 임금 하락, 고용 감소, 수입 감소, 소비 감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의 하두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 경기도 이제 영향권에 들어왔다. 지역 연준 제조업 지수는 침체 영역으로 진입을 했죠. 제조업이 침체에 들어왔다는 것은 다행히 고용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죠. 최근 실업 관련 속보성 지표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업이 많이 이제 레이오프가 커지고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안 될지 모른다는 공포와 함께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만큼 증시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된다고 보아야 됨이 옳을 판단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폭은 당분간 상당히 제약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의 경우 이미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까지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를 거의 기정사실한 상태이죠. 단기 자금시장의 경색과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아직 부재함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하락력은 설득력을 갖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러한 긍정적 측면은 있지만 경기는 V자 반등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제 시장은 공급적 측면이 아니라 수요 쪽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레이오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실업 관련 지수들이 올라가고 임금이 하락하고 이러한 것들이 시장을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증시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이것들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아직까지 자금 시장의 경색과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전판은 남아있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걱정할 단계도 아니다. 이 정도의 뉴트럴한 상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 위로 올라갈 힘은 약하고 아래로 더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는 상황. 이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당연히 옆으로 행보할 확률이 높아 보이고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코스피는 저점 대비 30% 가까이 하락한 상태이죠. 네, 저점에서 30%까지 하락을 했죠. 미 증시는 이미 베어마켓 20% 이상 하락하면 베어마켓에 이미 진입한 상태이고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경우 팬데믹 당시 레벨까지 전부 하락한 상태까지 다 되돌려진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죠. 기존에 먹었던 것을 코비드19 상황에서 먹었던 그런 버블들을 다 토해냈는데 이제 더 토해낼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히 토해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시장이 생각하고 옆으로 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게 2분기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더 토해낼지 아니면 어느 정도 단계를 바닥에서 충분히 이 정도는 다 소화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고 한 단계 살짝 레벨업 될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게 바로 2분기 실적 발표인데 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향후 가이던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향후 3분기, 4분기는 어떠한 모습일 것인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가이던스가 크게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좀 각오를 해야 된다. 한 방 더 맞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아침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 일관된 제 단기 메시지죠.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단기 바닥을 찍고 금요일날 살짝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올라왔는데 이러한 그 살짝 반등의 연속성이 있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연속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바닥에 추가로 더 꼬라박을 가능성도 없다. 이에서 옆으로 행보할 것이다. 그리고 단기 개별 종목들이 춤을 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할 방향성은 2분기 실적이다. 2분기 실적 등에서도 3분기, 4분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 가이던스가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부정적일 확률이다. 그런데 그 가이던스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했는데 얼마만큼 부정적일지 이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시장이 또 한 번 충격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소화하고 나갈지 이게 시장을 보는 핵심 키포인트다.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온 거죠. 네. 자, 두 번째 질문으로는 미국 그리고 한국의 금리 상승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한국 주식시장도 패닉 상태로 들어갔고 미국 주식시장도 약간 패닉 상태로 갔는데 이러한 금리 인상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금리 상승은 이 부분을 살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국채금리 변화는 주식시장의 할인율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금리가 현 3.2가 10bp 상승하면 S&P 500 할인율은 현재 6.6%에서 4bp 정도 더 상승한다고 알려진 거죠. 할인이 더 크게 된다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낮아진다는 거죠. 현재 S&P 500 ROE가 22.5%인데 현재 PBR로 그 ROE를 가지고 PBR부터 3.4배가 정도인데 이게 유지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 지수는 3,675bp 대략 20포인트 하락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국내 10년물 국채금리 현재 3.8%가 10bp 상승하면 코스피 할인율은 11.6%에서 9bp 상승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미국은 4bp 상승하는데 현재 코스피 ROE가 10.2이고 PBR 0.8배를 가정을 했을 경우 2,441이 대략 이론적으로 가격인데 여기서 20bp 정도 20포인트죠. 하락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10bp 올라갈 때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상승 지속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추가 상승 시 이론적으로 주가지수 수준은 지금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금리 상승 시 주가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추가로 하락할 것이다. 몇 bp 상승하고 이런 것도 이론적인 거니까 일단은 여기서 금리가 더 추가로 상승하면 종합주가지수의 할인폭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금리의 상승은 주식시장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의 주요 그 주식시장의 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IT,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대형 우량주들이 하락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보여서 대형 우량주 쪽에서의 주식 매수는 당분간 좀 피해야 된다.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보도 국내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면 코스피의 할인율도 같이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코스피 할인율이 상승한다는 건 코스피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낮아진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질문은 유가와 원화 약세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렇죠? 네. 유가와 환율은 기업 실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죠.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즉 원화 약세는 기업 비용 증가로 이어져 영업이익률 하락이라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는 이미 정점 11% 형성 이후 현재 9%대로 전환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추정치가 11%에서 9%대로 낮아지고 있네요. 지난 금요일 국제유가는 경제지표 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가 높아진 데 이어 미 에너지 정보청이 발표하는 시추 생산성 보고서에 따르면 퍼미안 분지, 미국 남부의 그 온유를 많이 생산한 쉘 온유를 많이 생산하는 퍼미안 분지 온유 생산량이 7월에는 하루 530만 배럴을 넘어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급 증가 이슈가 부각되자 온유 가격이 급락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경제지표 둔화,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 이제 온유 생산량이 늘기 시작해서 이 두 가지. 여기에 러시아산 온유에 대해서 연초에는 4분의 3이 유럽에 수출이 되었으나 현재는 50% 이상이 아시아 시장으로 운송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러시아 온유 공급 차단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부각되는 점도 시장에서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국과 인도가 사면서 지속적으로 러시아 시장에서의 온유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했다는 거죠. 이것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유가는 더 상승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 좋은 징조죠.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측면에 보서는 유가가 먼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90달러나 80달러대로 내려와야 5%대를 볼 수 있다. 7%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0달러에서 계속 지금 6월 중순까지 놀고 있는데, 그래서 8.6까지 다시 올라가 버린 상황인데, 6월에 이제 2주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이때 유가가 축축 빠져서 100달러 이하로 내려와야 다음 달에 우리가 CPI를 발표할 때 8자 초반이나 7자 후반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온유 가격은 일단 우리가 고민하는 인플레이션은 긍정이다. 문제는 이제 온유 가격 하락이 경제 전망이 안 좋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봉쇄를 풀렸는데도 뭐 그렇게 석유를 쓰지 않고, 또한 봉쇄를 또 자주 해버리고 다시 최근 또 봉쇄를 시작한 부분이 있던데, 이러한 것들은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인 것 사실이에요. 연가암이 교차되어 있는, 뭐라고 정말 단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달러화는 연준이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정책을 펼칠 걸 시사하며 여전히 타 환율에 대해서 강세이죠. 미국 달러가 강세를 유지해야 될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죠. 보통 전부 수입을 많이 의존하는 소비국가인 미국에서는 자국 통화가 약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미국이 의도적으로 달러를 강세로 몰아가고, 그 희생양으로 일본의 엔화를 약세로 몰아가는데, 일본은 그 엔화 약세를 처음에는 좀 이따 지금은 이제 동의하는 거죠. 엔화 약세를 통해서 일본 기업들의 수출이라든지 시장 경쟁력 회복을 지금 지금 정부가 기여단가요? 그 총리 정부가 쓰고 있는 것이, 둘이 이제 의견이 맞아 떨어진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엔화 약세, 반면에 달러는 강세, 이렇게 상황이 몰고 가고 있는 것다. 몰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는데 특히 엔화가 BOJ의 통화정책 유지 소식으로 달러 대비 2% 넘게 약세를 보인 점도 달러 강세 요인이 되고 있죠. 여기에 위안화가 달러 대비 0.4%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타 신흥국 확률도 소폭 약세를 보인 점도 금요일날 장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누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가를 찾기보다는 누가 실적을 방어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모 애널리스트가 했죠. 누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가를 찾기보다는 누가 실적을 방어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V자 반등을 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실적을 잘 방어를 하고 인플레이션이나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가격으로 잘 소비자 가격에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녀석이 2분기 실적 발표의 위너가 될 수 있고 3분기,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2차 전지라는 거죠. 배터리. 흔치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분기 대비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동반 상승 시 영업이익률 개선 확률이 반대로 높은 종목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유가도 오르고 원달러 환율로 약세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영업이익률 개선이 있는 그러한 종목. LG화학, SK이노베이션, SK,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달러 원화 약세, 달러 강세, 유가 상승의 수혜주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 2분기 이후에 이런 형태로 이제 갑자기 유가가 강세로 갔다가 약세로 갔을 확률, 그럴 때는 또 얘들이 토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은 좀 주의해야 되니까 단타, 단기 투자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WTI 가격이 올라와 있고 원달러도 약세에서 1,300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피 영업이익률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네 번째는 달러 인덱스 향방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원화가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원화가 강세로 가야만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워칭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상품 선물 거래소 내 달러 인덱스에 대한 투기적 매수 비중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86%로 나타내고 있죠. 2010년 이후에 고점은 93%를 보이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에 대한 투기적인 매수가 전체 거래량의 86%를 차지한다 볼 수 있죠. 달러 매수 심리는 아직까지 강한 편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동반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성을 반영하는 장기 국채금리와 국제 유가가 동방 상승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즉 달러 강세는 그렇게까지 오래 가기는 힘든 구조이다. 왜 그러냐면 일단 G2가 경기 모멘텀이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또 장기 국채와 국제 유가가 동방 상승하는 상황이 너무 또 오래되는 경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피크를 치고 내려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상황이 아니긴 하지만 미국 10년물 국채 매도와 원유 매수 강도는 향후에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안정을 찾을 확률, 원유는 가격이 내려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 중 매도 비중은 상승세가 멈춘 상황이고 이제 사람들이 금리 상승에 배팅하지 않는다는 거죠. 국제 원유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 중 매수 비중은 정점 형성 이후 2주 연속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 같다. 거의 다 상승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꼭지를 찌고 내려갈 확률이 있다. 유가도 하락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유 매수 심리는 좀 투기적 매수, 그렇죠? 제가 이야기했죠. 원유나 같은 원자재에 대해서 현물 수요는 30%밖에 안 된다. 실제적으로 전부 다 선물 수요가 70%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유에 대해서 투기적으로 매수를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익을 실현한 단계에 온 것 같아요. 120달러 정도 올라오니까 WTI 가격이 금요일에 살짝 하락을 하면서 약세로 혹시 조금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금주 우리 한국 시장 전망은 그럼 어떤가?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미 증시가 급락하자 한때 2%까지 하락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연준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는 점, 중국 소비 촉지 정책을 비롯한 경기 부양 의지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부각되면서 낙폭이 축소가 됐죠. 네, 생각보다 낙폭이 축소됐습니다. 여기에 일본 BOJ가 여타 국가와 달리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점도 국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만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유입되자 상승 전환하지만 막판에 0.43%, 0.43% 하락 마감한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장 초반 연준의 여전한 공격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을 확대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스러운 면은 작용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미국이 무조건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정책을 시사한 점, 파웰이 무조건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겠다. 가장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7월에도 75bp 금리 인상을 주장한 점 등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급격한 V자 반등은 없을 것이고 살짝 바닥을 세우면서
아주 변동성이 작은 상태에서 먹고 터지고 지속될 확률. 그렇다면은 이 안에서 개별 종목이 뭔가 또 올라오는 것, 이것을 찾아내서 포트폴리오를 그리다 갈아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국방 물자 생산동을 발동을 검토하고 가솔린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비리와 곡물 수출을 늘릴 것이며 군사적 작전 이후 관계 회복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한 점은 상당히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은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노력이 국제유가를 비롯해 밀 등 곡물 가격 하락을 촉발해 물가 상승을 제한시킬 수 있고 좋죠.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금요일 관련 소식과 미국의 원유와 밀 생산 증가 기대로 관련 품목이 급락하자 미 증시 상승, 특히 나스닥의 상승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 한국 증시는 이번 주에 하락보다는 상승 출발할 전망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하락폭이 어떤 기술주를 중심으로 견고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포트폴리오 구성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주 예정된 미국의 산업 생산과 PMI 서포치 그리고 지역 연준의 제조업 지수 등에 대해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 압력이 낮아지는 반면 제조업 활동은 나름 강하고 골디락스 신호가 감지될 가능성도 있어 다소 희망적인 스탠스로 이번 주를 좀 시작해야 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최근 승을 고르고 있는 유가가 다시 고공행진을 할 확률은 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꺾여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먼저 침체를 경험한 중국이 실물과 금융, 공이 모두 반등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바닥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으로 뭘 살려야 될까요? 6번 주요 그런 포트폴리오를 방법은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P, 프라이스도 증가하고 Q, 물량도 증가하고 그로스도 증가하는 이 세 개가 3박자가 다 맞는 것은 2차전지밖에 없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오더가 발생을 하고 오더가 나오고 있고 온통형 배터리 시장이 커지고 한국식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온통형 배터리를 치고 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1번, 삼성 SDI도 나빠 보지 않지 2번, LG화학도 괜찮아 보이고 SK이노베이션도 괜찮아 보이고 온통형 배터리 수혜진 상신 EDP 이게 SDI형이죠. 신흥 SE, SEC, TCC 스틸, 삼진 L&D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가장 확실한 그나마 연속성이 있는 가장 확실한 그러한 섹터이자 종목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물려있는 종목들은 다 이쪽으로 갈아타서 배팅을 한번 해라. 여름 지나게 8월까지 그렇게 해서 한 20% 정도를 먹어라. 거기에 한번 대응을 해서 뭔가를 변화를 줘라. 과감한 플레이를 해라. 이게 이제 제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저의 결론이죠. 네, 일요일 저녁, 월요일 다음 주, 이번 주라고 해야 되는데, 시장을 한번 전망을 해봤는데,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2차전지 관련주로 옮겨라. 그리고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이들이 2분기 실적에서 가장 좋은 숫자를 나타내고 3분기, 4분기에도 가이던스가 꺾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표만 된다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섹터이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요약 정리를 하면서 이번 주 시장 전망의 투자 전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한 주, 또 좋은 하루, 그리고 우리가 물려있는 것들이 반등하는 대박의 한 주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추천하고 기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